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제 시즌 2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 5월부터 2년 동안 펀치라인 복싱 토크 100회까지 많이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9개월 정도 쉬었죠. 5월에 끝나고 지금 이제 2월부터 다시 그 시즌 2를 녹음을 하는데 이번 시즌 2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저희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든든한 맏형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시면서 WBC 국제 심판이신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풀렸죠.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 또 뭐 벗어도 된다고 공고사항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참 그 어려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빨리빨리 그 경제도 그렇고 빨리빨리 이제 회복되고 아주 정상적인 생활로 좀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 베트남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귀국하신 우리 만물 박사십니다.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항서 감독님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뭐 좀 비장한데 이제 베트남에서의 그 대표팀과의 계약이 끝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세 경기를 보고 감독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아까 준배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고 코로나 동안에 문화적인 그 겨울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싱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새해에는 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빨리 그 새싹이 푸릇푸릇한 초원으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진짜 겨울잠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입니까?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성열 그 이사님 팬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그 저희가 잡은 주제는 그 프로복싱 한일전, 뭐 워낙 가까이 붙어 있고 과거로부터 무수한 한일전이 벌어졌고 세계 타이틀 매치만 해도 저희가 쭉 이제 그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총 70번을 싸웠습니다. 70번을 싸워서 38승 31패 1무승부. 저희가 조금 근소하게 우위에 지금 서 있고 뭐 과거에 타이틀 매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8승 중에 우리가 24KO승 그리고 31패 중에는 9KO패. 이렇게 이제 1975년에 유재두와 와지마 고이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70번의 그 복싱 팬들을 울고 울렸던 그런 한일전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세계 타이틀 매치뿐이 아니라 동양 타이틀 매치 그리고 논 타이틀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베스트, 워스트 또한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를 제한을 두지 않고 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IBF 타이틀 매치 4개는 일단 제외를 했어요. 전주도 선수가 가스가이 겐과 치른 초대 챔피언 결정전, 또 권순천 선수와 가와시마 시노부, 이경현 선수와 가와카미 마사하루의 미니멈급도 초대 챔피언 결정전, 최저만 선수와 마스다도시 있고 이 4경기는 상대 선수들이 JBC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실 그 복싱을 오랫동안 쉬었던 선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계 타이틀 매치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제외한 그 전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아무래도 상징적인 양국의 첫 세계 타이틀 매치가 1975년 6월 7일 유재두 선수와 와지마 고이치의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였거든요. 후쿠오카에서 벌어졌던 이 경기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두 선수는 동양 타이틀을 22번 방어하면서 세보니까 16번이 일본 선수와의 방어전이었어요. 그만큼 또 한일전을 많이 치른 선수이기도 한데 당시에 그 유재두 와지마 고이치 경기가 생중계가 국내에 안 됐었죠. 네, 그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아마 그 문체부에서 개입을 했는지
그 사실 뭐 시합 전 그 예상은 유재도 선수의 승리가 좀 희박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한일전을 실황 중계해서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지는 게 실황 중계되는 거는 국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 뭐 지금도 그 일본과는 항상 그 라이벌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그 적대시하기까지 했던 한국 그 일본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더 지금보다 어떤 예민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실황 중계를 할 수 뭐 여건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녹화 방송으로 돌리는 걸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황 중계는 안 됐죠. 네. 이때는 적대시와 더불어서 열등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제도와 문물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고 또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우리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제도의 모든 것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서구 유럽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스포츠만 해도 뭐 축구를 제외한 야구, 핸드볼, 농구, 뭐 럭비 다 일본이 뒤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복싱조차도 일본은 세계 챔피언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몰라도 일본한테 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적대감, 열등감, 뭐 기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좀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가 이제 안 가는 게 이 당시는 뭐 어렸을 때라 뭐 사회 분위기는 전 잘 몰랐지만 유재두 선수가 동양 미들급 타이틀을 이 시점이면은 15번 방어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본 선수들을 다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일본에 가서 세계 타이틀 도전한다고 하면 좀 승산이 많다고 보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 준배님께 질문하겠는데 유재두 선수가 미들급에서 동양이지만은 여러 차례 방어전을 하고 이제 자리를 붙고 동양에서 자리를 붙거니 실력을 쌓아갔는데 이 와지마고이치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 주니어 미들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미들급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체급 차이가 뭐 한 체급이면은 좀 많이 지금 같지 않게 좀 어려운 그런 체중 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전문가들의 뭐 평가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2차전도 1차전은 어떻게 중반 라운드에 끝났지만 2차전은 후반 가서 이제 유재두 선수가 무너졌는데 그 부분도 아마 체중 감량에 약간 문제점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당시에 와지마고이치는 첫 챔피언 재임 기간에서 오스카 알바라도한테 아주 통렬한 15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KO패를 당하고 이제 와지마고이치는 끝났다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 오스카 알바라도를 이제 판정으로 잡으면서 다시 챔피언에 복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와지마고이치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물론 유재두 선수가 일본인 상대로 뭐 많은 KO승도 거두고 동양 타이틀을 많이 방어를 했지만 뭐랄까 안방에서만 시합을 했었다고나 할까 했기 때문에 유재두 선수의 실력에 앞서서 일본의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굉장히 텃세 판적이 많다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가 희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와지마고이치가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유재두 선수는 사실 국내에서의 시합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했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실황 중계도 아마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성열 이사님 얘기하신 체중에 대한 거는 유재두 선수가 골격이 크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크지만 이 와지마고이치를 전부터 계속 타겟을 했기 때문에 주니어 미들로 체중 감량하는 거는 아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체계적으로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제 생각에는 체중 조절 실패보다는 초반 그 오버페이스 때문에 그 종반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김기수 챔피언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라고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레슬링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엔터테인먼트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그랬죠. 근데 동양에서는 헤비급 복서가 그때만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수많은 동양인 아시아인들이 각종 스포츠에서 성적을 내고 뭐 PGA 우승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여전히 전인 미답의 세계로 남아 있는 게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헤비급. 헤비급은 도전조차 한 선수가 안 나왔죠. 그 복싱 역사가 길다는 멕시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야 처음으로 이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배출했을 정도니까요. 똑같은 의미에서 그 당대에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죠. 그래서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체중을 감량하면 주니어 미들급으로는 갈 수 있지만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라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이제 동양 챔피언은 미들급으로 하고 세계 챔피언은 한 체급 내려서 주니어 미들급으로 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서도 김기수, 유재두 두 분 다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미들급 동양 타이틀 매치를 병행해서 한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고 그 준배영님 얘기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그때 이제 일본이 전후 그 패전 직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기를 거쳐서 이제 60년대 고도 성장을 하고 7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보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구체적으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징으로 동원된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와지마 고이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6살 늦은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고 또 뭐 햄버거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너무 맛있었는데 주머니에 동전밖에 없어서 이를 꼭 그 다물면서 다음에 와서 먹겠다고 하고 돌아섰다든가 이런 일화도 많고요. 그리고 복싱도 그 개구리 번치라는 좀 변칙적인 정통파 복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 정서에 맞아 떨어졌고 또 구시켄 요코가 나중에 타이틀을 10여 차례 이상 방어하기까지 와지마 고이치의 6차 방어는 일본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복싱계는 이것을 아시아인이 어쩌다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어도 2차, 3차, 4차까지 롱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그것이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문화적 컴플렉스 같은 것이었는데 와지마 고이치는 이것을 극복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2번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3번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만 그래서 불꽃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상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와지마 고이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는 그 후광이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유재두 선수는 이때가 벌써 28살 아닌가요? 도전했을 때가 최전성기는 조금 지났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문화적인 아이콘인 와지마 고이치에게 유재두 선수가 패배하는 모습을 그것도 생중계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국민사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녹화를 했었나요? 저는 이거 그날 밤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날 밤이었나요? 다음날 그 다음 밤이었나요? 날이죠. 그날 저녁 국내 중계는 전 본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 날 중계를 해줬다. 다음 날 이제 하여간 그날 당일은 아니고 다음 날 다음 저는 날인가 TV로 다음 날인가 하여간 본 기억은 그 있습니다. 필링 공수에서 해줬고 어쨌든
업셋을 이룬 거죠. 첫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본 쪽 얘기는 그 유제도 와지마고 있지, 그리고 박찬영 무구르마의 시합은 그 중간에 발생한 그 버팅 때문에 그 일본의 그 뭐 와지마와 무구르마가 데미지를 받아서 그 영향이 그 패배하는데 상당히 큰 그 어떤 그 영향을 끼쳤다는 말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합은 뭐 와지마고 이치로서는 그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뭐 홈링에서의 뭐 자멸 뭐 완패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첫 그 세계 타이틀 매치, 한일 간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지금까지도 그 한일 간의 어떤 시합 중에 그 베스트 시합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니어 미들급이라 그러면은 동양인은 거의 그 쟁취하기 어렵다는 중량급인데, 여기에 아시아 선수끼리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다. 이게 주니어 미들급 역사상 최초로 동양권 선수끼리의 타이틀 매치죠. 또 이제 한일전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와지마고 이치 측에서 유제도 선수한테 경기 필름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이 경기 필름을 보내줄 여건이 안 됐는지 TV 중계를 해도 그때는 이렇게 그 필름들을 다른 그 프로그램에 재생해서 쓰던 때지 남기고 보존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제도 선수가 아예 필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경기를 할 테니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75년 3월 30일에 부산에서 OBF 미들급 타이틀 매치 오자키 노부요시와 경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라운드 KO승을 거두는데, 이 경기를 보러 와지마가 직접 와가지고 링사이드에서 관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소감을 물으니까 웃으면서 도전자를 아무래도 잘못 고른 것 같다, 도전자가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립 서비스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낭만적인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국의 팬 서비스를 한 것 같고, 그 도전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와지마고 이치는 WBA, WBC 통합 챔피언이었는데, WBA와 WBC에서 각자 그 다른 지명 도전자를 그 명령을 하죠. 네. 그래서 WBA는 우리나라의 유제도 선수, WBC는 그 브라질의 미겔 데 올리베일라, 얼마 전에 잡고 하셨더구만요. 네, 그래서 그 양쪽 그 기구에서 그 지명 도전자를 각자 그 지명을 했는데, 올리베일라는 이미 그 와지마고 이치가 1차 그 챔피언 기간 재임 시절에 2번 싸운 바가 있죠. 한 번은 그 홈 디시즌에 의한 무승부. 그리고 또 2차전은 또 잘 싸워가지고 또 아주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고 했기 때문에 올리베일라보다 상대적으로 유제도 선수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던 측면도 있고, 또 올리베일라는 이미 2번의 그 승부를 겨뤘기 때문에 흥행적으로도 이미 그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더구나 그 계속 얘기 처음부터 하는 거지만 한일전 정말 매력 있는 그 일본 쪽 그 어떤 그 프로모터 쪽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였고,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WBC 타이틀은 포기하고 이제 유제도 선수의 그 WBA 지명 도전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2차 재임기 몇 번째 방어전이죠? 1차 방어였죠. 첫 번째 방어전입니다. 첫 방어전. 네. 그래서 당시 일본 TV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중계가 어디였더라? 후지에서 했을 후지 거예요. TV였죠. 와지마는 후지예요. 그래서 후지 TV가 와지마 쪽뿐 아니라 유제도 쪽 그 코너맨들 옷도 다 맞춰줘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코너맨들 등판에 후지 TV 써 있고 유제도 이름도 한자로 써 있고, 뭐 그 자체로 상당히 광고, 그다음에 이미지의 일관성 등등의 신경을 많이 쓴 경기예요. 그래서 해설자도 계속 이제 그 유제도라는 한국식 발음이 아니라 유사이토라고 계속 발음을 하고, 지금도 복싱 관계자들을 만나면 일본 사람들은 그 중계 여파여서인지 유사이토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뭐 홍콩 배우 주윤발로 부르는 것과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네. 홍금보 주윤발 그렇죠. 성룡이죠, 저희한테는. 이달은 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특이하게 또 글러브도 그 위닝이 아니었나 봐요. 그 까만 흑색 검정색. 글러브. 네.
그리고 그 링도 굉장히 화려했죠. 로프도 굉장히 그 치장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그 뭐 이날 이제 뭐 특히 일본의 그 세계 챔피언을 이긴 시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이전에 김기수 선수나 홍수환 선수의 세계 타이틀 획득과는 또 다른 어떤 그 감동을 준 그런 시합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도 유재도 선수가 정말 이 선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명을 차라리 올리베이라랑 하든지 자신이 있었으니까 했었을 거고, 미야라 다다시가 챔피언이 돼서 그 백인철 선수와 이상호 선수 경기를 와서 보고 중간에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고선 백인철 선수를 바로 도전장에서 제외시켜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 오자키 노부요시랑 하는 시합을 보고는 저 정도면 할만하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오자키랑은 3번을 붙었잖아요. 많이 싸웠죠. 예, 네.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계속 매치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자키는 그 이제 바로 그 얼마 전에도 아마 와가지고 유재도 선수와 했는데 네, 74년 7월 28일 부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재도 선수 쪽에서도 아주 요리하기 쉬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그 발휘할 수 있는 선수 하나 제물로 데리고 온 거죠. 네, 황윤철 대표님이 뽑아주신 자료를 보니까 74년 7월 28일 부산에서 13차 방어죠. OBF 미들급 오자키 노부요시에게 유재도 선수가 8회 KO승,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 타이틀 매치 석 달 전 경기에서는 4회 KO승, 또 75년 10월 4일, 그러니까 유재도 선수가 마지막 오이치를 물리치고 세계 챔피언이 된 뒤에 미사코와 75년 11월 10일에 그 세계 타이틀 매치 방어전을 하는데 불과 뭐 한 달 전이네요. 이 당시에는 트렌드가 자주 시합을 가졌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자키 선수는 일본 미들급에서도 중견까지도 안 되는 뭐 그런 약간 퇴물적인 선수였고, 요때 이제 4회 TKO승. 네. 그래서 그 기억나는 거는 뭐 정부에서도 뭐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중계를 안 하네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팬들은 유재도 선수의 그 승리를 예상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게, 일단 그 뭐 다 보셨겠지만 링에 딱 그 둘이 맞닥뜨리니까 체격이 유재도 선수와 와지마 고이치는 일단 체격상 와지마 고이치는 키가 70 정도? 그러니까 주니어 미들 슈퍼벨트에서도 작은 키고, 유재도 선수는 정말 그 당당한 미들급이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복싱 팬들 중에는 유재도 선수가 이길 것이다, 다만 그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단 뭐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그 유재도 선수와 와지마 고이치 1차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재도 선수 뭐 계속 얘기를 이어 나갈까요? 유재도 선수의 경기는 아무래도 우리 임준배 이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직관도 많이 하셨고 또 기억에 남는 시합도 한일전이 많았을 것 그래서 같아요. 유재도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 이성열 이사님은 이제 한 80년대 넘어서야 좀 얘기를 하시겠네. 지금 뭐 사실 한일 간의 시합 중에 베스트 워스트를 이제 좀 뭐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모였는데, 유재도 선수만 놓고 보면은 역시 아까 뭐 황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일전은 굉장히 많이 치렀죠. 그래서 그 일본 선수와의 시합 중에 베스트로 제가 보는 건 역시 와지마 고이치 1차전. 그 다음에 그 캐시우스 나이토와도 여러 번 싸웠지만 첫 번째 그 OPF 동양 타이틀을 따는 시합, 뭐 그런 시합들이 기억에 남고, 뭐 좀 뭉갠 시합 워스트는 역시 그 와지마 고이치와 2차전. 그 다음에 그 동양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가네자와 히데오와도 또 뭐 서너 번 싸웠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기. 그래서 정말 롱카운트 다운을 아주 제대로 당해가지고 롱카운트로 살아나고 무승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시합은 다시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1차전을 해서 그 거의 KO 당할 뻔했던, 그게 71년도죠. 72년도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그 세계 랭킹을 쌓아나가고 뭐 WBA 4위 뭐 6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가네자한테 질 수는 없었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롱 카운트 때문에 살아났고 무승부가 됐고, 물론 뭐 그 이후에
다시 재시합을 해가지고는 또 뭐 군마로는 판정승을 했지만 그 시합이 그 유재도 선수에게는 그 일본 선수와의 시합은 워스트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거의 무명이었던 그 미야코시 류지라고 있어요. 죽다 살아났다는 예, 그 시합은 뭐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기다가 정말 그 한 방에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 시합이 대구에서 했었던 거, 약간 서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구 부산이네요. 대구인가 부산인가 했는데 정말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카운트 거의 제 생각엔 한 거의 20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해서 그 미야코시 류지와의 시합에서 정말 그 아닐 말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시합이었고 미야코시 류지는 그 시합을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뭐 임재근 선수와도 와서 다시 시합을 하고 했던 시합인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유재도 선수의 그 베스트 한일전의 베스트는 와즈마 고이치 1차전, 뭐 캐시오스 나이토와의 1차전. 그 외에 이제 워스트는 와즈마 고이치와 2차전, 가네자와 히데오와의 그 1차전. 그리고 이제 미야코시 류지와의 뭐 시합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미야코시 유지와의 경기에서는 큰 대자로 뻗은 다음에 그때 주심이 한국 당연하죠. 사람이었죠. 네.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일단 미야코시 유지가 뉴트럴 코너 쪽으로 가 있는데도 자꾸 뉴트럴 코너 뒤로 가서 붙으라고 해서 이제 몇 초 끌어주고 그 다음에 그 카운트하기 전에 양쪽 코너 보고 이렇게 막 조용히 하라고 물러서라 그러면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하고 유재도 선수가 일어난 다음에도 이제 양손 그 잡으면서 파이트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2번, 3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상대 선수 보고는 나오지 말고 붙어 있으라 그러고 이러면서 이게 20초 이상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 터무니없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연기를 잘 하셔서 그 동작은 좀 이렇게 자연스러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캐시어스 나이토 선수는 아버지가 주한 미군이었나요? 주일 미군이었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캐시어스 클레이의 동양판 중량급 최고 강자가 되겠다는 뜻으로 이제 복싱 예명도 이렇게 지었는데 캐시어스 나이토 선수는 박종팔의 대관식에도 상대로 등장해가지고 2라운드 KO였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복싱 역사의 들러리로는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한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였죠. 그 시합이 이제 유재도 선수가 타이틀을 반납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 제두 프로모션 그 창립 기념 그 1호 프로모팅 경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후계자를 뽑는다 그래서 박종팔 선수랑 캐시어스 나이토를 붙였는데 결과도 아주 훌륭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프로모터로서는 더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좀 본인과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터로서는 이제 활동을 더 하지 않았는데 진짜 캐시어스 나이토는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즐거움을 좀 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유재도 선수와 4번 싸웠죠. 4번 했죠. 네. 2번 KO, 2번 판정.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미들 주니어 미들 얘기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게 가네자와 히데오. 이 선수가 또 굉장히 그 도깨비 같은 선수였죠. 그래서 이름에서 알다시피 뭐 그 제1동포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금택 영웅. 예. 그래서 이 선수는 69년도에 그 우리나라 이한산호 선수를 이기고 그 주니어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이 시합이 이한산호 선수에게는 워스트 시합일 거예요 아마. 1회 KO로. 근데 시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닐까요? 어땠을까요? 모르죠. 가나자와도 워낙 한 방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뭐 맞았다면 뭐 네. 중량급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시합이지 않나. 아니 그래서 이 69년 11월 13일 가네자와 선수는 그 유재도 선수와의 시합 때 보면 굉장히 그 주먹이 뭐라 그럴까 예리하다 그럴까 회초리 같이 치는 주먹, 그러니까 묵직하진 않지만 그리고 가네자와 선수는 그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여리게 생겼어요. 예, 몸도 좀 슬림한 것 같고 했는데 이 선수도 도깨비 같은 게 이한산호를 일본에 데리고 와서 이제 KO로 이기고 느닷없이 또 한국에 그에 한 3개월 있다가 원청으로 와서 그 최성갑 선수를 또 3회 KO로 이겨요. 예. 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임재근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는데 그 참 희한했던 게 그 막 유술이 맞지 않던 2번 KO패 당하고 또 와지마가 세계 챔피언 전일 때도 또 KO패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동양 챔피언을 갖고 있으면서 유재도 선수와 71년도에 무승부를 하고 유재도 선수가 2차전에 진 다음에 72년도에
내리 3연속 KO패를 당하죠. 그래서 뭐 스티븐 스미스 당시에 그 미국 주일 미군인데 이제 일본 미들급 챔피언 그 플래셔 이시바시로 활동했던 스미스, 또 우리나라의 박형석 선수한테도 또 KO패를 당하고 동양 챔피언을 갖고 있으면서 한 해 동안 3번의 연속 KO패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임재건 선수한테 이제 타이틀을 뺏기죠. 그때는 정말 말년이었던 것 같아요. 75년 2월 3회 KO패였습니다. 뭐 그렇게 연결하면 또 임재건 선수의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합, 한일전의 베스트 시합이죠. 가네자와 히데오와의 시합이. 또 거기에 비하면 또 얘기가 넘어가네 또 이렇게요. 임재건 선수의 그 워스트는 그 일본 가가지고 정말 그 거의 반타작 같은 하구사 스도무 선수에게 또 타이틀을 뺏기죠. 느닷없이 뺏기는 그런 시합이 또 임재건 선수에게는 어떤 한일전의 워스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임재건 선수가 뺏긴 타이틀을 주호 선수가 또 하구사 스도무를 KO시키면서 찾아오는데, 미들급 경우에는 절대 강자가 뭐 유재두 선수도 그렇고 박종발 선수도 그렇고 꾸준하게 군림을 한 반면에 주니어 미들급은 계속 이렇게 군웅할 거라 그래야 되나요? 챔피언이 이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임재근 선수와 가나자와와의 경기였던가요? 시바다 겐지와의 경기였던가요? 가나자와는 안 했고. 아니 가나자를 KO시키고 임재근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됐죠. 아까 그 타이틀 뺏은 시합. 네. 근데 그때 저기 임재근 선수의 펀치를 맞고 바닥을 막 여러 번 굴렀던 게 가나자와 선수인가요? 근데 워낙 많은 선수들이 구르지 않나요? 아니 근데 다운되고 나서 이렇게 푹 쓰러지거나 그대로 뭐 실신 상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이 뭐 좌우로 여러 번 막 굴르고 그래서 그때 좀 여러 논란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네자와 선수와의 경기였는지 시바다 겐지 선수와의 경기였는지는 제가 기억에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임재근 선수는 또 이렇게 통쾌한 KO승을 거둔 반면에 또 뭐 그 구시키노 선수나 또 그 누구죠? 아라이오이 이런 또 일본 선수한테는 또 굉장히 또 그 뭐 고전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아주 그 엉기는 시합을 또 하고, 그러니까 좀 이 기복이 심했다고 할까요? 그 구시키노 선수와의 시합은 좀 그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은 게, 그 전날 주호 선수가 잠적했잖아요. 구시키노와 원래 방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 개최량을 하러 전날 내려가다가 잠적하는 바람에 기차 안에서 사건.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임재근 선수를 수소문을 해서 체중을 물었더니 5kg인가가 오버된다고 해서 하룻밤 만에 그걸 빼고 임재근 선수가 다음날 개최량을 통과하고 이 90kg랑 이제 결정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OBF 본부에 그때 연락을 해서 간신히 이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올라가서 또 12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니까, 그 경기는 사실 임재근 선수의 그 경기력을 탓하기는 좀 준비가 너무 짧았던 시합이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와중에 그렇죠. 갑자기 선수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거는 그러고 나서 구도마사시에게 도전하잖아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신 그 우리나라 한일전 간의 워스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또 구도 마사시와 주호 선수와의 시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구도 마사시가 에드카조한테 타이틀을 2대0 판정으로 뺏은 다음에 1차 방어전을 맞이한 시합이었는데, 지금도 뭐 두고두고 정말 그 볼 것 없던 경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는 경기가 이제 구도 마사시와 주호와의 경기였죠. 15라운드 내내 심판만 째려보고 나왔죠. 양 선수 다 서로 뭐 때리고 맞은 게 거의 없는 경기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니어 미들급은 상당히 레벨이 낮았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에디카소가 뭐 몇 번의 방어전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뭐 우리나라, 일본 선수와 시합을 하고, 뭐 에디카소도 뭐 방어전마다 살얼음 판이었죠. 그래서 그 2차 방어전이었나요? 시바다 겐지와의 시합도 뭐 겨우겨우 이긴 건데, 그렇다고 시바다 겐지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임재근 선수와의 방어전도 그랬고, 그 구도 마사시와의 뭐 타이틀을 그 빼앗기는 시합도 그랬고, 구도 마사시의 또 그 이후의 방어전도 그 굉장히 그 악정고투하는 시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유브 칼루레로 넘어가고 그 타이틀을 슈가리 레너드가 뺐고 뭐 헌슨이 베니테스가 주니어 미들로 올라오면서 이제 굉장히 그 미국 쪽으로 타이틀이 이동하면서 레벨이 높아졌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좀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미아라 다다시 타이틀을 이제 데이빗 모가 가져갈 때 그때부터 이제 본토로 가면서 이게 타이틀이 좀 클래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미아라 다다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저 백인철 선수 때 그 이상호 선수, 그러니까 독사 이상호죠. 그렇죠. 엔틀리 복스 웰터급의 이상호가 아니고 12라운드 그 TKO로 끝난 그 경기를 보다가 이제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미아라 다다시 선수가 79년에 임재근을 5라운드 KO로 잡고 OPBF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주호 선수를 3라운드 KO로 잡고 OPBF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방어를 합니다. 두 선수 다 은퇴를 시켜버렸죠. 마지막 경기죠. 네, 두 선수의 은퇴 주호 경기가 선수의 은퇴 경기가 네. 다 미아라에게 당한 거였고 미아라는 상당히 일본에서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미국에서 타이틀을 따왔죠. 결정전에서. 한정승이었죠. 네, 여러 번 다운시키면서 네. 근데 그 상대가 이제 로키 플라토라는 로컬 복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떤 적은 없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서 중량급 세계 타이틀을 따왔다는 데 굉장히 의의를 뒀고 그 굉장히 좀 뭐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굉장히 그 수명은 짧았죠. 그 맞습니다. 10점도 안 되는 애송이 그 데이비 무어한테 아주 그 처참하게 또 그 KO패를 당하고 그게 미아라 다다시의 첫 패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승이었다가 이제 부인하고 약속하기를 한 번이라도 지면 복싱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 경기 지고 나서 정말 깔끔하게 은퇴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더 했나요? 이 선수는 일본 타이틀 방어전을 몇 년 동안 더 이 가졌어요. 선수는 이상한 게 그 보통 국내 타이틀, 동양 타이틀, 세계 타이틀 이렇게 가는데 역순으로 동양 타이틀, 세계 타이틀하고 나중에 일본 타이틀을 굉장히 여러 번 시합을 하고 뭐 좋은 시합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좀 특이한 어떤 경력의 소유자였죠. 그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지 그 부인과도 이혼을 했어요. 아이고 미사코 회장의 딸이었죠. 딸과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매니저의 딸과 결혼한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유제도 대 와시바고 이치 얘기를 하다가 이게 한일 간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이자 동양인끼리 격돌한 최초의 그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시대 정서가 이런 거여서 64년 도쿄올림픽 때 사쿠라이 대 정신조의 그 벤텀급 결승전 그게 올림픽 복싱 사상 최초로 아시아인끼리 금메달을 두고 붙은 결승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역사적 문화적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국내 최대, 세계 최대는 불가능하니까 동양 최대 이런 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거를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제도 대 마지막 오이치 선수의 경기는 그 자체로도 일본에서도 화제였고 서두에 버팅 얘기를 하셨는데 2라운드인가에 버팅이 있었어요. 근데 버팅이 있고 나서 두 선수가 정말 동양적으로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링에서 서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히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동양식으로 머리 조아리면서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복싱 경기에서 그렇게 양 선수가 인사한다는 거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이게 동양인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두 선수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이치가 지나치게 매너가 좋았죠. 네. 그만큼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성 바르게 지든 이기든 상대 선수하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들 주니어 미들 놓고 보면 뭐 이제 유재도 선수의 전이지만 이제 김기수 선수의 또 활약도 뭐 빼놓을 수가 없고 첫 동양 타이틀은 이제 일본 원정 가서 가이즈미오 상당히 그 일본 미들급에서는 그 뭐라 그래야 강세철 선수에게 타이틀을 가져간 예 아주 그 가이즈미오 터줏대감 맞죠. 같은 그렇죠. 그런 선수에게 이제 그 선수를 KO로 이기면서 그 동양 타이틀을 따고 어떤 세계로의 발판을 삼았고 또 후에는 그 김기수 선수도 일본 선수에게는 뭐 그 진 기록이 없었죠. 1패밖에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그 미나미한테 미나미한테 그
68년도인가요? 동양 타이틀을 일본에서 뺏기고 결국은 뭐 서력을 했고 그래서 했지만 그 다음 해 이제 3.1절 날 한국에 데리고 옵니다. 네. 미나미 히사오를. 그래서 서력을 하고 멋지게 은퇴를 하죠. 그리고 그날 이제 은퇴 맞습니다. 네,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미들 주니어미들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보면 임재근 선수라든지 또 누가 있었나 우리나라의 주니어미들의 뭐 백인철 선수, 백인철 선수 뭐 이런 선수, 정영길 선수, 정영길 선수 이런 선수가 있을 당시에는 워낙 그 정영길, 백인철 이런 선수들 워낙 그 강했기 때문에 뭐 일본 선수와의 시합은 뭐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일본 복싱이 또 하향세였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그 이들을 뭐 이렇게 대적하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필리핀 선수들과 방어전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 너무 승산이 없는 시합은 일본에서 좀 피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나름 자기네가 키워야 되는 선수는 굳이 그 아주 강한 그렇죠. 그 외국의 챔피언과 굳이 뭐 동양 타이틀을 해가지고 싹을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질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이 백인철 선수나 정영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방어전 상대는 뭐 일본 선수면 퇴물이든지 아주 풋내기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시합은 뭐 KO 승이 많았지만 별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선수 레벨의 차이가 너무 나는 예. 그런 상대들이 많았죠. 뭐좀 그런 시합이 많았죠. 김기수 박종팔 선수, 선수도 그러고. 네, 박종팔 선수도 그렇고. 김기수와 미나미 히사오와의 그 오사카 격돌 68년 11월 20일 판정으로 졌는데 이 경기는 사실은 김기수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르고 한 번 다운당한 다음에 2대1 판정패죠. 마친키? 타이틀 네, 산드로 마징기와의 경기 2대1 판정이었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스플릿 자국 그 네. 거리가 가니까 저치가 가니까.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가 OBF 방어 기간 만료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는 일주일도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은 생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는 제대로 연습해서 아예 이긴 다음에 타이틀을 찾고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그런 그 설계 계획을 가지고 한 경기니까 김기수 입장에서는 글쎄 이 미나미 히사와의 1차전은 진정한 패배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미나미 선수는 그 미들급 전환권 KO율이 현저히 낮죠. 그렇죠. 굉장한 테크니션이긴 했는데 사실 뭐 그 속된 말로 김기수 선수의 전성기였으면 까비 안 됐죠. 네. 했고 뭐 미들 주니어 미들을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해야겠죠. 뭐 하셔도 되고 네. 굳이 안 하셔도 근데 되니까. 강세철 선수는 근데 아버지는 미들 주니어 미들이었는데 그 아들인 허버트 강은 왜 체구가 달랐죠. 체구가 좀 달랐을까요? 반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거의 슈퍼라이트 웰터까지도 뛰었는데 아버님 그 강세철 님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허버트강 선수는 뭐 너무 어려서부터 담배를 펴서 그러나 좀 아니 이 초창기 주니어 미들급 왕자 이안산호의 아들 이단호 선수도 네. 라이트급이었으니까. 주니어 라이트급이었죠. 네. 어머니 쪽을 닮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지금 40분 만에 이성열 이사님이 한마디 딱 정복을 찌르는 점. 그 우리 이성열 이사님은 다케하라 신지와 이성천 선수 경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더블 녹다운이 나오고 했던 두 번의 예, 황 대결. 대표님이 그때 몇 년 전에 올려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아까도 저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3차전까지 얘기가 안 나갔나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면 와지마고위치와 그 유재두 선수가 뭐 딸기를 먹어서 뭐 그랬다는 설들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들급을 그렇게 동양에서 장시간을 미들급 체격으로 가다가 그 하체급을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키에 그 골격에 그래서 아마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기보다는 그런 체중 조절에서 오는 좀 고심은 없었나 하는 지금도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끔씩 생각하면. 체중 조절이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면 키에. 후반전에는 근데 그 당시로는 체중 조절 때문에 뭐 문제가 주니어 미들로 뛰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그 뭐 온갖 루머가 펼쳤던 게 와지마고이치와 유제도 선수와의 경기는 뭐 온갖 그 약물 중독설부터 그 음모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차전 초반에 유제도 선수 컨디션 좋았어요. 근데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큰 펀치가 전부 미스브로가 나면서 뭐 복싱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미스 너무 이 붕붕거리고 훅을 계속 남발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그 1차전 때 그 기억으로 이제 요거 한 방이면 간다라는 생각 계속하다가 맞지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와지마고이치가 2차전 앞서서 굉장히 매스컴 플레이를 했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할 게 아닌데 이게 옵션 때문에 하고 어떻게 내가 유제도를 이기겠느냐. 하지만 뭐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는 둥 뭐 이런 완전히 사람을 안심시키고 개최량 때도 마스크 쓰고 나와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러니까 유재도 선수 너무 뭐라 그럴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초반에 너무 욕심을 냈던 게 아닐까. 주변에서도 네가 무조건 이겨라고 다 얘기를 하던 때였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마지막오이치 본인이 유재두 선수가 가능한 롱런에서 위대한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싱 팬들도 유재두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나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멘트는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와지마고이치 그리고 대단합니다. 1차 방어전 그 미사코와의 경기도 미사코가 원래 웰터급 선수. 야구 선수 출신의 이제 그 웰터급에서도 사실 가벼운 웰터급이죠. 그래서 이 미사코 선수는 원래 그 와지마고이치가 속했던 미사코짐. 네, 그, 거의 인척 아닌가요? 그 조카인지 조카죠, 조카. 그렇죠. 네,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일본 웰터급 4위였는데 일단 와지마고이치와의 그 리매치가 다이렉트로 못 붙으니까 도전자를 선정을 이제 그 옵션을 2개를 걸어놨어요 일본 쪽에서. 그 1차 방어전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마땅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그 급처 그때 이제 그 조민 그 네. 한국 챔피언이 세계 랭커였었는데 8위였죠 8위 네. 주니어 미들급. 사실 미사코에게 랭킹을 줬다고 봐야 양도 돼요. 하러 가가지고 그 조민 선수를 이기고 세계 랭킹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급처 도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조민 선수가 실력적으로 이 미사코에게 질 선수가 아닌데 국내에서도 원하는 거죠. 얘가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비즈니스가 워낙 이제 형성이 되던 때였기 때문에 랭킹 잠깐 빌려줘. 어쩔 수 없이 가서 빌려줘. 이제 랭킹을 잠깐 쥐어줄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한 거죠. 근데 미사코 선수가 초반에 좀 선전했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네. 치고 도망 다니고. 네, 그리고 6라운드에 KO 당하기 전까지는 5라운드까지 판정으로 30 모두에게 다 점수로는 앞서고 있었고요. 근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더라고. 한 번만 잡히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최충일 선수와 라파엘 리몬 경기 같이 그 반대 이기고 입장이죠. 있어도 네. 그 불안한 반대 입장인 그런 거죠. 최충일대 라파엘 리모는 7라운드에 KO 패했지만 6라운드까지 30공이 60대 54, 60대 54. 그래도 불안했어요. 네. 그리고 미사코 선수는 6라운드에 좀 비참하게 KO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겨지듯 쓰러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힘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뭐 끝나고는 선전한 걸로. 그렇죠. 네. 나름대로는 6라운드까지 버텼다는 게 선전이죠. 왜냐하면 1차전에서 와지마고이치가 7라운드에 KO 패할 때 그 훅 한 방, 롱훅, 라이트 롱훅이었나요? 정말 제대로 들어가죠. 첫 다운 되기 전에 들어간 아주 클린 히트가 상체가 뭐 한 30도 이상 기울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거를 툭 쳐가지고 넘어뜨린 거니까요. 그 일발의 인상이 정말 강력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링 사이드에 있었던 제일 교포들이 꽹과리 치면서 태극기 들고 올라와서 아주 환호하던 기억도 있고. 지금 그 이성열 이사님이 이제 유제도 와지마고이치 3차전이 왜 없었을까라는 얘기를 처음에서도 해주셨는데 이제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지명 도전자였지만 당시에 관리상 옵션이 있었고 와지마 쪽에서 옵션을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유제도와 또 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 그리고 유제도 선수는 이 경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국내에 와서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제가 5살이었기 때문에 그 김준배 형님처럼 그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 시합을 생각하면은
유재수 선수가 분명한 그 음식에 의한 그런 체력 그런 게 아니라 그 체중 조절에 의해서 본인도 잘 좀 감지하지 할 수 없었던 체중 조절에 의한 그런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인한 그 패배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도 선생 한번 어떻게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양반은 원래 말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또 옛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3라운드까지는 굉장히 경쾌하고 4라운드, 5라운드까지도 굉장히 힘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도 선수가 이 마지막 OET 2차전 때 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5라운드까지는 정말 죽일 듯이 덤벼요. 지금도 보면. 근데 이제 하나 좀 적어되는 거는 마지막 울지가 너무 로다킹을 하는 거야. 아, 그렇죠. 네, 심판이 제재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재를 해줬으면 또 양상이 틀릴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김재덕 씨가 주심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와지마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인 게 그 웬만한 선수 같으면 그 첫 번째 타이틀을 빼앗길 때 알바라도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면 2차전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2차전은 또 거의 뭐 알바라도를 그냥 원사이드하게 거의 끌고 가는 걸 보면 그 상대에 대한 상성에 대한 그 연구나 한번 그 싸웠던 상대에 대한 연구가 대단한 그 선수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오이치가. 그 선수가 그러지 않았나요? 한 번 진 상대에겐 절대 지지 않는다. 그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오이치가 너킹을 할 때 거의 벨트 라인 아래로 몸을 숙이고 유재도 선수의 펀치가 어퍼컷을 치려고 해도 궤적이 안 맞고 훅을 치면 다 머리 위로 지나가고. 그 시합 보면 지금 이제 유재수가 훅을 치면 다 머리 위로. 또 와지마가 그 체급에서도 키가 작아요. 작은 데다가 로다킹을 하니까 뭐 웬만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이성열 이사님이 얘기한 체중 조절도 있지만 그 초반에 그 너무 그 미스브롤 남발하면서 힘을 뺀 거와 그러면서 초조해지면서 어떤 그 멘탈이 흔들리는 거 그런 데다가 위력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주먹을 계속 허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그 데미지가 없었겠죠. 근데 그 옛날에 누가 말씀하셨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 주먹은 안 맞고 힘은 빠지는데 자꾸 잔주먹을 맞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8라운드부터 그 도화선이 된 거죠. 카운터 맞고 무릎 꿇으면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유재도 선수가 어떻게 시합을 했을지 자기도 아마 모르게 아마 그러고 그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8라운드 첫 다운이 그 승부의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회 7회부터 와지마가 힘을 내요. 그다가 8회 이제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되나 기울어져 버린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부터는 유재 선수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15라운드 때도 강력한 정크라기보다는 좀 잽에 가까운 펀치인데 맞고 슬쩍 비틀하면서 무릎이 닿죠 캔버스에. 그리고 나서 한쪽 무릎 꿇으면서 네. 일어났는데 그때는 그냥 탈진해 있었죠. 거의. 그리고 이제 링에 그 뭐랄까요 이렇게 기대는 로프에 이렇게 그 양손을 대고 고개를 이렇게 쳐봤고 그 상태에서 카운트 아웃이 됐는데 카운트 아웃 되고 나서 주저앉은 채로 이제 링 그 코너맨들이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김덕팔 네, 좀 그 표현이 매니저하고 그런데, 네. 그 강석훈 씨하고 놀래가지고 주저앉아 어떻게 해요 하고 주저앉은 그 유재도 선수를 이제 코너를 건데 그 주먹에 의한 것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완전히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 시합이 끝난 거죠. 황 대표님 아까 혹시 그 예전에 복싱을 조금 하셨다고 들었는데 상대 선수가 스파링 했을 때 저희는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은 상대 선수가 아까 준배 형님 말씀대로 벨트 라인 아래까지 숙였을 때 일반의 그 각도상으로는 어퍼컷을 올리더라도 절대 강한 펀치가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죠. 무릎을 구부려 갖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파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재 선수가 거기서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레프리니까 그 로다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경고를 많이 주고 좀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재도 선수가 방심했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고, 뭐 미들급 주니어 미들급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 대결에서 뭐 베스트를 뽑자면 역시 유재도 와지마 1차전, 워스트를 뽑아도 역시 유재도 와지마의 2차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저는 그 프라이드 록에서 사자들이 세대 교체를 할 때 그 늙은 사자가 조용히 무리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 치명상을 입기 전에 이제 그 전투를 멈추고 떠난다고 하는데
유재도 선수가 KO 당하는 그 장면이 그랬고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주호 선수한테 10라운드 KO 패할 때도 그렇죠. 뭐 거의 돌아가서 거의 로프에 똑같은 예, 거죠. 로프 이렇게 고개 푹 파묻고 그대로 KO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에디 가조 선수 얘기 잠깐 하셨는데 마지막 웨이지의 마지막 세계 도전이 에디 가조에게 한 거죠. 그렇죠. 11라운드 TKO 패. 뭐 그냥 뒤통수 맞고 쓰러지고 뭐 일리 쓰러지고 추잡한 시합이 됐죠.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마지막 웨이지라면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4번째 세계 챔피언 등극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경기는 역설적으로 그 부진했던 비즈니스 세계 챔피언 에디 가조가 비교적 그래도 통쾌한 KO승을 거둔 경기가 됐습니다. 그 시합은 뭐 지금 봐도 챔피언이나 도전자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둘 다 수준 이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자, 오늘 뭐 첫 시간을 이제 맞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량급의 한일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체급의 한일전을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임준배 이사님 오셨는데 마무리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코로나가 그 이달 말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외형적으로는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그 이번 주는 굉장히 춥다고 들었는데 이제 곧 2월이 되고 또 따뜻한 봄이 오겠죠. 봄이 오면 그 코로나 이전에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모두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뭐 여태까지 그 모든 침체되어 있던 모든 것이 다 그 봄을 맞이하여서 다 좀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